오늘 유가의 건축 종묘를 주제로 강의해 주신 조재모 교수님은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셨고요. 동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서울대 대학원 전문연구요원과 홍합연구소 개건연구원을 역임하셨고요. 현재 경북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저서로는 궁궐, 조선을 말하다, 유네스코가 보호하는 우리 문화유산 12가지, 한국 건축 답사 수첩, 이 책은 문화관광부 우수학술 도서였고요. 궁궐의 눈물, 100년의 침묵, 이 책도 2010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 도서였습니다. 그 이외에 다수의 논문과 책을 저술하셨죠. 오늘 강연해 주실 조재모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기 중간에 선생님 한번 좀 서주시면 함께 관설을 드려요. 일어서지는 않습니다. 다 어르신들 앉아서 편안하게. 예, 차렷 경례. 바로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경북대학교 건축학과 있는 조재모라고 합니다. 제가 대구 생활한 지가 지금 11년째인데 이 강의실은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별로 기회가 없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제가 대구 시내에서 가장 좋아하는 풍경을 가진 동네인데 이렇게 뭐 옆에 저희 대학 병원이나 이런 데들은 자주 올 일이 있었어도 이 안에까지 들어올 일이 좀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그런 기회가 돼서 저한테도 굉장히 좀 뜻깊은 시간이기도 하고요. 한 가지 이 두려운 지점은 이게 철학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단어를 붙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 세상에서 얘기하는 곰돌이 같은 공과대학에서 공부하는 사람이었고 또 앉아계신 선생님들 이렇게 면면을 뵈니 굉장히 좀 위축되는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처음에 이제 저한테 요청을 주시기로는 그 유가가 가지고 있는 건축의 전반적인 것들을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느냐 이렇게 요청을 받았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까지 또 방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자칫하면 또 이 그림 없이 굉장히 딱딱한 이야기들이 진행되거나 혹은 그 경전이나 이런 문구들을 막 해석해가면서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겨서 그거보다는 주제를 좀 압축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중에서 아무래도 종묘라고 하는 이 건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유교적인 어떤 사상, 체계 이런 것들의 어떤 한 측면을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사실 철학보다는 역사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입장이긴 한데 조선시대 역사를 굉장히 투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종묘라고 하는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조금 좁은 주제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예제시대의 국제질서라고 하는 챕터를 하나를 뒀고요. 그리고 보이는 종묘, 보이지 않는 종묘라고 하는 두 개의 덩어리를 뒀습니다. 가지고 계신 페이퍼는 사실은 제가 작년인가요? 국립보건박물관에서 종묘 특별전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때 제사, 그러니까 의례에 관계되는 부분, 혹은 저처럼 건축, 혹은 음악 등등에 대해서 6꼭지 정도의 그 전시 주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건축 파트의 그 도로의 원고를 제가 이제 썼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고를 그래도 좀 전제해 놓은 것이니까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시면 그 종묘 도록이 굉장히 좋게 잘 나왔습니다. 구입하기는 별로 쉽지는 않지만 참고를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 얘기에 대해서 좀 익숙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뭐 이런저런 강의 자리나 강연 자리에서 느껴지는 바는 건축에 대해서 관심들은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가 어디를 하다못해 관광을 가더라도 답사가 아니라 관광을 가더라도 가는 곳이 늘 오래된 건물들이고 그래서 그 건물을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막연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게 건축이라 그러면 마치 뭔가 구조적인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3차원적인 사고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늘 좀 장벽처럼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그 지는 사람들이고요. 그 건물을 쓰는 사람들이나 혹은 지금의 우리들처럼 그 건물에 가서 일시적인 경험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나 뭐 수학, 뭐 물리학 이런 거에서 이렇게 한 발 벗어나서 보시면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생각이나 역사나 혹은 그 시기의 예술적인 기량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렇게 잘 발현되는 통로인 것 같고요. 그런 걸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앞쪽이 조금 밝아서 사진이 이렇게 뚜렷하지가 않은데 혹시 앞쪽 불을 한 칸 정도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마이크가 고정식이네요. 혹시 저기 이동식 마이크가 있으신가요? 네네. 그 앞에 보이시는 이 장면은 종묘 안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흔히 이제 이 길의 흐름을 가지고 여기 누가 다니는 길이고 누가 다니는 길이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신이 다니는 길이 있고 재관의 대표로서의 인물이 다니는 길이 있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예제시대 국제질서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앞서도 아까 저기 사회 보시는 선생님께서 지금의 무슨 조유리시라든가 뭐 홍동백서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역사가 얼만큼 되느냐 이 문제를 잠깐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전통 시대를 들여다볼 때 어디를 오리진으로 놓느냐, 원류로 놓느냐라고 하는 거는 굉장한 논쟁거리이긴 했었습니다. 종묘에 대한 조선시대 논쟁을 보더라도 그 한당대 혹은 그 이전에 주나라 때까지 올라가는 고세를 중심으로 이 종묘를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당대에 시행되고 있는 시제라고 표현하는데 시제를 중심으로 이해할 것이냐라는 건 굉장히 큰 논쟁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가 국제질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는 당시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게 옛날 거건 지금 거건 간에 어떤 스탠다드라는 거는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스탠다드를 따르는 것이 종묘는 종묘답게, 제국의 종묘답게 만들고 궁궐은 궁궐답게 만들고 사직은 사직답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지금으로 치면 문명국이라고 하는 어떤 지표가 됐던 것 같고 조금 더 과장해서 얘기하면 유엔에 가입했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 국가로서 인정받느냐 이런 문제와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서 당시 문제를 좀 국제질서라고 하는 문제로 들여다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글자로 하는 굉장히 좀 피곤하시죠, 그죠? 크게 조선시대를 어떻게 나눌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논쟁거리이긴 합니다만 제 방식으로 일단 좀 끊어놓고 보겠습니다. 조선 전기, 중기, 후기라고 하는 세 덩어리로 시대를 이렇게 끊어놓고 나면 조선 전기라고 하는 시대는 임금과 중앙권력, 정치적 권력이라고 하는 힘에 의해서 사회가 컨트롤되고 있었던 그런 사회였다라고 생각이 되고, 조선 중기쯤 되면은 이 사상의 시대, 지식 권력이 국가를 다스려 나가는, 실질적인 권력은 정치 권력에 가있겠지만 그 배후에는 항상 지식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 시기가 아마 조선 중기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 신분의 문제가 조금 더 강화되는 측면,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본의 문제가 개입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도보라든가 이런 상인들, 요즘 사회에서 그런 인물들에 대한 부각들이 좀 있는데 그런 인물들에 의해서도 사회가 어느 정도 사회의 어떤 힘, 헤게모니가 좀 분할되어 있었던 시대를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묘라고 하는 거는 이 세 시대에 쭉 걸쳐서 하나의 모델로 계속해서 지속되어져 갔었던 굉장히 독특한 건축입니다.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지을 때의 생각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흔히 일치하지 않아요. 그냥 흔한 예를 들면 우리는 안방이라고 이렇게 침실이다라고 세팅을 해놔도 지을 때 그렇게 지어도 쓰는 사람들은 거기서 집에 자녀들 공부하기도 하고 밥상들과 밥을 먹기도 하고 텔레비전 보기가 굉장히 많은 행동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게 꼭 정해질 수가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지을 때와 중간중간 이렇게 변해나가는 모습들을 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종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일한 목적으로 쭉 지속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의 변동에 대해서 조선 전중 후기를 가로지르는
각각의 시대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이 아마 반영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선의 종묘가 언제 만들어진지는 잘 아시죠? 그렇죠? 조선 이제 개국하면서 경복궁을 만들기 전에 종묘부터 먼저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종묘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통성을 확보하는 작업인데, 역성혁명을 통해서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획득을 했으니까 나는 원래부터 왕이 씨였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것을 만들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장치는 종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묘를 만들게 되는데, 처음에 이 조선 전기에 진행되었었던 도성의 건설이나 혹은 궁궐을 만들거나 지방의 급성 고치들을 만드는 이런 작업들은 대체로 통치 이념의 문제로 이렇게 관통해 간다고 생각이 돼요. 종묘도 처음에는 종묘를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었거든요. 그 종묘가 정말로 종묘다운가에 대해서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정말로 치밀하게 논증할 만한 지식의 역량도 부족했던 것 같고, 일단 그 만드는 데 굉장히 큰 의미를 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가 쭉 흘러가면서 조선의 유학, 조선의 성리학적 수준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단계에 이르면서 기존의 이 조선이 가지고 있었던 종묘라고 하는 시설에 대한 간성들이 생기게 되고, 그 간성을 토대로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냐, 어떤 것이 제대로 된 종묘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해서 논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종묘의 크기로 건축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문학사를 하시는 조동일 교수님 같은 경우에 쓰신 책이 동아시아 문명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바 있는데요. 그 책에서 뭐 이렇게 좀 제가 많이 공부가 되었던 거는 하나의 세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그냥 중화문명권이라고 합시다. 좀 자존심 상하지만 중국 중심의 문명권이라고 하는 세계가 흔히 천하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기에 존재하고 있었고, 이 속에 있는 제 국가들은, 나라들은 이 천자를 중심으로 하는 일종의 수직적인 또는 수평적인 이 관계망 속에서 하나의 세계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인도 힌두 문명권을 중심으로 하는 이 세계, 혹은 이슬람 문명권을 중심으로 하는 이 세계들 각각이, 기독교 세계도 마찬가지고요. 각각이 정치적 권력과 종교적인 어떤 위상과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교직하고 직결하고 있으면서 어떤 독특한 세상의 체계들을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서 책봉하고 조공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국제 질서를 맺어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이렇게 만들었던 데는 사실 상식적인 그림이긴 합니다만 어떤 질문이 있었어요. 외국에서 온 그 학생들이 한국에 이렇게 관광을 왔는데 그 친구들이 좀 잘 질문을 하는 게 왜 당신네 나라에는 서울에만 궁궐이 있고 서울에는 궁궐이 여러 개 있냐, 이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온 친구들이었는데 거기 같으면은 그 각 도시마다 팰리스라고 부르는, 얘는 분명히 궁궐이라는 단어보다 팰리스라는 단어로 불렀으니까 팰리스, 팔라조 이런 건물들이 여기저기 도시마다 존재하고 있고 그 도시마다 한 개씩 존재하고 있었던 문명권에 살다가 한국에 와보니까 또는 중국에 가보니까 중심되는 수도라고 하는 도시에만 팰리스가 존재하고 있고 다른데는 전혀 있지 않아요. 이 상황이 굉장히 낯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설명을 하려면 결국은 이런 관계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명쾌해지지 않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를 그냥 기준으로 생각을 하자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국가가 국제사회 속에서도 어떤 당당한 국가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제질서가 요구하고 있는 적당한 수준의 어떤 스탠다드를 따를 필요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는 근대기에 들어와서 똑같은 세상들이 생깁니다. 우리나라가 애국가라고 하는 국가를 제정한다거나 태극기라는 국기를 만들어낸다거나 하는 것들이 서양 중심의 이 세계 속으로 편입하기 위해서 당시 필요한 작업이었었던 것처럼 조선 초기에도 조선이라고 하는 역성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국가가 좀 단단한 국가가 되려면 도시의 모습조차도 대충 이런 모습을 가져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에서 한양의 모습을 보면 경복궁이라고 하는 흔히 법궁이라고 부르는데 이 법궁을 중심에다 놓고 동쪽으로 태명, 즉 종묘가 있고 서쪽으로 사직단이 있는 좌묘 우사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요 세팅을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요 나머지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지만 상덕국민이, 창경국민이, 뭐 경기국민이거든요. 적어도 요 세팅은 반드시 필요한 상태에서 출발했던 것 같고, 이렇게 건축, 도시 이런 곳곳에 예제라고 하는 예법의 제도라고 하는 어떤 개입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델이 됐던 것이 바로 이 글입니다. 요거는 그 주례고공기 장인영국조라고 흔히 부르는 동간장인영국조라고 부르는 부분인데요. 주례라고 하는 책은 아시죠?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같은 분은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육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전, 기독교를 치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같은 그런 경전의 시리즈가 있고, 지금 통용되는 방식은 13경이라고 하는 13권의 경전을 통용을 하잖아요. 그 중에서 주례 얘기, 의례라고 하는 이 3권의 책을 산내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흔히 묶어서 부르게 되는데, 이 세 종류의 책은 각각 명확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책은 사실은 아닙니다. 굉장히 파편적인 역사의 기록이고, 결본도 있고, 뭐 이렇게 나중에 덧붙여진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두갈식으로 쓰여진 책은 분명히 아닙니다만, 우리는 그 속에서 옛날의 어떤 이상적인 모델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주례가 이제 크게 6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천지, 충하, 추동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관이라고 하는 챕터는 어떤 파트의 이야기일까요? 이호, 예병, 형복, 이게 6개이기 때문에, 천지, 충하, 추동하면 이 동관이라고 하는 챕터는 공주, 혹은 공부의 역할, 요즘으로 치는 거죠. 교토교통 무슨 영향이 관청이 하도 바뀌어가지고, 교토교통부 정도 되는 거기에 매뉴얼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나오는 어떤 구절인데요. 장인이 국가는 아니에요. 사실 도시국가의 시대였기 때문에 도읍이라고 그냥 해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도읍을 만드는데 사방 부리의 크기로 하고 이 각각의 변에는 3개씩의 문을 주었다. 그 도읍의 안에는 구경부리 9개씩의 남북방향 동서방향 길을 두었고, 그 길에 너비는 수레 9대가 다니는 2개의 면적을 하였다. 너비로 하였다. 좌조우사, 약간 아까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남쪽을 보고 앉았을 때 임금이 왼쪽에 태며 오른쪽에 사직을 준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좌조우사라고 하는 맥락으로부터 등장을 합니다. 면조후식, 앞쪽에다가 조정을 놓고 뒤쪽에다가 시장을 두었다. 이거는 조선의 한양에서는 지켜지지는 않았던 룰인데요. 이거는 평지의 도시냐, 경사지 도시냐, 경사지 땅의 도시냐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평지의 도시라면은 앞쪽이 뒤쪽보다 항상 좋은 자리가 되잖아요. 그죠? 경사지 땅 같으면 위쪽이 아래쪽보다 좋은 땅이기 때문에 흔히 본거를 경사지 땅에서는 뒤쪽에, 평평한 땅에서는 앞쪽에 이렇게 놓는 습관들이 있죠. 그래서 면조후식이라는 규정이 그렇게 적용이 되었고요. 시장과 조정의 면적은 각길 두로 한다. 이런 것이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도시적인 관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사방이 반듯한 형태의 도성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적절히 저 규정들을 이렇게 받아들여가면서 우리도 나름대로 국제적인 도시로 이렇게 한양을 만들었다. 이런 의미를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글이라고 하는 게 별로 잘 해석되는 글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건축맥인데요. 하우시의 세시를 보면, 혹은 은인의 주목을 보면, 은나라 때 주목, 주나라 때 명당,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 보이니까 요 한 구절만 잠깐 보고 가면, 단수 27이라고 하는 글이 나오는데, 무슨 뜻일까요, 이게? 당을 27번 닦는다. 이거 이상하죠, 그죠? 건축의 제도를 설명한 저런 얘기를 할 리가 없습니다. 당의 깊이는 실사척이다,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게 깊이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수는. 27은 아마 14척을 저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게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하나의 홍보학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오랜 요가들의 논쟁사를 쭉 거쳐가면서, 구한대 근본 논쟁부터 시작을 해서 쭉 거쳐가면서 굉장히 긴 논쟁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유교의 건축학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문제이긴 합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불교 같으면은 이 조형예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뭐 상징을 만들고 불상을 만들고 탑을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유가의 경우에는 건축의 문제 혹은 조형예술의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유교가 그러니까 불교가 상징의 문제에 좀 더 집착을 하고 있었다면 유교는 원칙과 법칙, 질서 이런 문제에 훨씬 더 주목하고 있었다는 건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자 같은 경우에도 전옥하옥설 혹은 명장설 이런 건축 관계에 대한 논설문들을 써서 조선시대의 유학자들이나 지금 저 같은 사람들도 그 글들을 열심히 읽으면서 해석하고 이런 노력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무튼 그런 꽤 큰 관심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그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는 대체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경복궁을 중심으로 남북축을 이렇게 끊으면 관악산 아래쪽으로 저 밑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삼각산 이렇게 쭉 꽂혀있는 안에 도시축을 구성을 하고 있었고, 창덕궁 같은 경우에는 또 조금 다른, 은봉과 관악산의 다른 부분이 이렇게 비껴가는 선을 구축을 하고 있었는데, 이 두 가지는 다 이 나침반으로 잴 수 있는 남북 방향하고는 달라서, 저거는 아마 방위라고 하는 개념이 그 중국적 성지관념에서 굉장히 강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에서는 지형에 대한 관념이 조금 더 강하게 작동하면서 저런 모습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궁궐 같은 경우를 잠깐 보시면 이거는 중국 자금성의 일부를 항공사진으로 보고 계시는 건데 여기에 몇 개의 문이 있습니다. 태화전이라고 하는 천대 정각이 있고 앞에 태화문, 오문 이렇게 해서 5개의 문이 저 앞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5개의 문을 거쳐서 천대의 정각으로 간다. 이게 중국의 천자가 가질 수 있는 궁궐의 제도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주나라 때의 모습이라고 축되어 있는 이런 청나라 탁자가 드린 건데요. 앞에 보문, 오문, 시문, 은문, 모문이라고 하는 5개의 문을 쭉 거쳐 들어가면서 임금의 노침으로 진입하게 되는 이런 모델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제후의 입장이니까 천자보다 한 등급 낮은 입장이니까 이 제후의 입장에서는 문을 3개밖에 못 가지는 입장이라서 여기서 오늘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지만 경복궁 같은 경우는 문을 3개만 가지고 있는 이런 모델을 만들어지게 합니다. 이게 이제 예라고 하는 건 강쇠의 논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자가 더 고급의 예를 쓰면 제후는 그거보다 한 단계 낮게, 경대문은 또 그거보다 한 단계 낮게, 선비들은 또 한 단계 낮게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 종묘 얘기니까 좀 논란에 나오는 그 관계되는 글을 하나를 좀 인용을 해보면, 논란은 많이 읽어보셨나요? 저는 그냥 대충 조금 봤는데, 논란 건디션이 8.1이라고 하는 건데, 첫 문장이 노나라 대손씨가 8.1무를 자기 집 종묘에서 추구했다. 이거를 할 수 있으면 뭘도 못하겠네. 이게 이제 첫 문장입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이 주석이나 이런 것들 좀 살펴보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얘기지만 노나라 대손씨라고 하는 이분은 경의 벼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니까 물론 그 당시에 노나라의 상경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인물이니까 8.1무, 즉 8864명이 춤을 추는 8.1무를 자기 집 사당 혹은 종묘에서 하면 안 되는 천자의 일이고, 제후 같으면 6636. 그 다음에 당사자 이 사람 대손씨 같으면은 4416, 16명의 부여를 가지고 춤을 췄어야 되는데 감히 8.1무라고 하는 춤을 자기 집 사당에다가 추기 때문에 공작에서 비판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소주들을 쭉 읽어보면은 공작에서는 이 일을 한다면 차마 뭘 더 못하겠네라고 점잖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정도 같으면 아버지를 죽이고 천자를 시해할 만한 인물이다. 이렇게 논평도 있고 찢어주게도 시원산을 놓는다. 이런 논평까지 심지어 등장을 하는 것이 그 글에 등장을 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 내용들을 보면 천자가 가져야 되는 예와 제후가 가져야 되는 예는 항상 등급의 차이들이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궁궐의 문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한꺼번에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천하, 즉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북부 베트남 같은 경우가 중국의 통치를 한 990년 정도 받았었는데요. 그 관계를 이렇게 들여다봐서 궁궐을 보면 예를 들면 서울의 경복궁 근정전이라고 하는 건물은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평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금성의 태화전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토에 있는
시신된 자신전이라고 하는 이 건물은 또 이렇게 생겼고요. 베트남에 가면 지금 수도는 한국이지만 후에라고 하는 도시가 중부 지역에 있는데 이 후에가 1805년부터 1802년부터 1945년까지 왕도로 세워졌었던 도시인데요. 응웨이라고 하는 왕도였는데 그 도시에 있는 이름 작은 섬인데요. 작은 섬을 보시면 거기에 이 정전, 즉 이런 것과 같은 시리즈의 이름인데 이 덴타이과 태화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보면 똑같이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씩은 다릅니다. 어디에 벽이 있고 건물이 몇 칸이고 구조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고는 조금씩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유사한 측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조선의 임금이 어떤 예를 들까요? 명절할 때 성나라에 항복해야 되는 오락에 항복해야 되는 그 순간에 항복을 할 것이냐 싸울 것이냐 가지고 1대 1대를 거치고 항복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는 항복을 할 때 무슨 예로 할 것이냐가 굉장히 큰 문제로 떠오릅니다. 이거를 청나라를 청자로 삼아서 항복을 할 것이냐 아니면 형님으로 삼아서 항복을 할 것이냐 대등하게 볼 것이죠. 이 대등하게 볼 것이죠. 이 관계들이 문제가 돼요. 청자로 삼자니 명나라한테 지킬 것 같고 형님으로 삼자니 청나라가 싫어할 것 같고 이런 관계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그런 거는 보면은 항상 이 외교적인 관계, 외교적인 전례에는 어디서 누가 만나서 인사를 하고 어떤 음악이 나오고 어떤 예를 통해서 해야 되는지가 늘 규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바꾸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들이 서로 외교 관계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으면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이 행위가 같이 연동되어 있는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어에서 굉장히 재밌는 질문 중에 하나는 임금의 자리가 여기 있는데요. 앞서 보시면은 이제 이 자리가 각 임금의 자리입니다. 여기 있고 여기 있습니다. 임금의 자리가 있는데 이 임금의 자리로 임금이 어떻게 등장해서 앉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 같아요? 뒷문으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옆문으로 앞문으로? 앞문으로 들어올 것 같잖아요. 담당을 다 들어오거든요. 앞문으로 들어오면 신하들한테 엉덩이를 보이게 됩니다. 옆문으로 들어오면 좀 이상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헷갈리니까 다른 관계들을 보시면 근정전의 뒤통수고 자금성, 시신들이 같이 뒷면들인데 이 뒷면의 문이 사실 굉장히 특징적이에요. 굉장히 특징적인 문들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여기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요. 일본의 시신들이나 여기 덴타이와 같은 경우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요 어자 뒤에 굉장히 화려하게 생긴 문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 문을 딱 열고 절대 권력이 등장을 해서 자기가 탁 앉으면 그제서야 이렇게 의식이 시작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문헌을 통해서 좀 확인이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얘도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처럼 서로 일맥상통하고 있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종묘의 일무에 관계된 건데 이거 종묘들이 하는 거 한번 보셨어요? 일무라고 하는 춤은 굉장히 긴 춤입니다. 제가 춤을 추는 속도 비슷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추는 춤인데 제 동생이 여기 가서 춤을 좀 추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배우게 됐었습니다. 이런 모습들 제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일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비교적 스탠다드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했던 모습들이에요. 능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능제라고 하는 거는 설명하면 좀 복잡하니까 아무튼 이런 것들이 다 중국식의 능제로부터 출발을 해서 우리는 거였습니다. 약간 좀 다른 예를 하나 드리면 아까 제가 베트남의 응무엔 왕조라고 하는 19세기 때 분단에서 왕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13명의 황제가 있었어요. 이 13명의 황제들이 다 다릅니다. 1대 황제는 자롱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석실군이 있었어요. 나폴레옹 등하고 비슷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썼고 2대 황제는 민망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중국식에서 공군도 있어요. 그리고 한 12대인가 11대쯤 가면 카이디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이 사람은 프랑스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네오클래시시즘으로 서양 건축으로 자기 구성을 만들었거든요. 굉장히 이상한 시대가 이렇게 등장한다는데 조선은 비교적 일관되게 이렇게 쭉 가긴 합니다만 그게 학장능으로 부부가 묻혔느냐, 쌍능으로 갔느냐, 심지어 사면능으로 갔느냐, 이거는 그 당시마다의 약간의 차이,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어쨌거나 여기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정자각이라고 부르는 그 왕릉 앞에 있는 시설인데, 이 설명은 오늘은 그냥 생략을 할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굉장히 아주 복잡한 건물인데, 조선의 굉장히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청자 좋아하세요? 백자 좋아하세요? 흔히 우리 감성으로는 청자가 조금 더 그 젊은 사람들 말로 있어 보이고, 백자가 아예 너무 소박하고 좀 이런 느낌을 주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고려 때 그렇게 청자 잘 만들던 나라가 조선으로 가서 갑자기 백자의 시대로 넘어가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중국이 왕실 기명으로, 왕실의 공식적인 기명으로 청자를 버리고 백자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 일대가 전부 다 백자의 시대로 다 넘어가기 시작해요. 청자는 그 도자기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보면 청자를 붓는 방식과 백자를 붓는 방식 중에서 청자가 훨씬 좋아요. 청자는 화학적으로 호모지니어스고 이렇게 얘기하면 보다는 이렇게 단일성도 있고, 백자는 복합성도 있고 헤테로지니어스한 측면이 있어서 굽는 것도 굉장히 고온에서 구워야 되고 벡터로 가는 것도 어렵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청화를 그릴 때 이 그 회청을 수입해서 와야 되는데 아라비아로부터 수입해오는 문제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조선에서는 왕실 기명으로 이 백자를 선택을 하지만 민간에서는 순백의 백자에 이 청화를 넣는 것들이 그렇게까지 보급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뭐 수출용 자기를 만들었느냐, 조선 거의 불가능했던 것 같고, 중국 같으면 그 관음상 같은 걸 열심히 만들어서 유럽에 내다 파는데, 유럽 사람들이 이걸 마리아상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많이 쓰고 해. 이런 관계들을 보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전환되어 가는 것, 혹은 청화에서 이렇게 철화나 동화로 이렇게 전환되어서 가는 것도 백자라고 하는 기명을 유지를 하되 거기에서 경제적으로 안 되는 부분, 수입이 안 되는 뭐 회청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그림의 형태들을 변환시키는 뭐 이런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스탠다드적이다. 그러니까 당시의 유교적 질서, 이건 유교적 질서라고 해도 되겠죠. 이게 사상하고는 조금 멀리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교적인 정치 질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국제관계에서는 저런 스탠다드를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종묘도 똑같은 문제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 말씀을 드리려고 이때까지 한 20분, 30분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아무튼 종묘의 문제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묘 좋아하세요? 왜 좋아하세요? 어떤 점이? 네? 그 장면. 종묘가 비어있을 때가 좋으세요? 가득 차있을 때가 좋으세요? 비어있을 때를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비어있을 때 이 건축가들한테 뭐 가끔 설문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옛날 건물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걸 꼽아보라고 그러면 늘 3등 안에 겹치고 비춰서 하는 애들이 있어요. 부속사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병산소원. 두 개가 우리 입구 너무 이쪽이죠. 두 개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종묘 꼽으시고. 종묘를 좋아하는 이유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넓은 큰 스케일이고, 사진을 찍어도 시각을 왜곡하는 광각사진이 아니면 한눈에 이 건물이 끝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저 스케일이 주는, 저 규모가 주는 어떤 압도되는 문화적인 느낌들이 있어서 아마 종묘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들이 굉장히 정연하고 단순합니다. 아마 중세시대 때 건축가들한테 물었으면 절대 저 건물을 좋아하지 않아요. 훨씬 화려한 건물들을 좋아했을 텐데 지금 사회, 근대 이후의 사회는 이런 건물을 사실 딱 좋아하게 생긴 시대입니다.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장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조선시대 같으면 묘지기들밖에 없어요. 항상 종묘는 이 안에 번잡하게 일무를 하는 운동들이 서 있고 재단들이 서 있고 악공들이 다 도열해 있는 그 장면이 굉장히 좋은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이는 종묘, 보이지 않는 종묘라고 이렇게 끌어놓은 거는 뭐라 할까요? 보이는 종묘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19칸의 신실이 좌우로 쭉 들어져 있고 무슨 단청이 화려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심포, 당포 같은 화려한 공도를 쓰지도 않았고 뭐 그래요. 너무너무 단순하고 정갈한 건물인데 이 종묘에 보이지 않는 측면은 이렇게 복잡한 건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논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종묘의 큰 얼개를 보시면 이 부분이 있고 이쪽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요 사진이고 이게 이 사진이에요. 이거를 종묘의 정전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를 종묘의 영영전이라고 부릅니다.
정전하고 영영전은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는데 사실 굉장히 다른 성격의 건물입니다. 이 두 관계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현대적인 감각으로 보시면 종묘 정전은 이렇게 19개의 신실이 쭉 가고요. 여기에 약간 이렇게 좁은 공간이 별도로 붙어 있습니다. 협실이라고 부르는데 협실이 붙어 있고 좌우에 ing랑이라고 부르는 공간이 별도로 또 붙어 있어요. 여기는 막혀 있고 여기는 누각처럼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기단이 굉장히 넓게 자리하고 있고 그 앞에 무지막지하게 넓은 월대가 이렇게 자리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걸 보이지 않는 회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시는데 이게 비어있는 거예요. 이 약간 이렇게 간이 낮아지는 공간이 하나 쭉 돌아가고 있고 거기에 칠사단과 공신당이라고 하는 건물이 붙어 있고요. 문은 세 군데 있는데 동쪽에 3칸짜리 문이 있고 남쪽에 3칸짜리 문이 있고 서쪽에 1칸짜리 문이 있습니다. 쓰는 사람이 다르죠. 동쪽의 3칸 문은 요 마당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쪽의 이 문은 요 윗단과 요 마당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악공과 무동들이 드나드는 문이고요. 그래서 작고 여기는 재관들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임금과 집안사람들, 재관들이 드나드는 문이라서 여기 되게 복잡합니다. 바닥에 풀셔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이 문은 신문이라고 해서 귀신이 드나드는 문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죽은 사람에 대한 관념 중에 굉장히 독특한 것이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터부시하는 생각들이 우리한테 은연중에 좀 있습니다. 이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두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동양사회에서 보면은 이미 죽은 자들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고 굉장히 신령스러운 존재, 신으로서, 가신으로서 이렇게 지위를 부여받기 때문에 굉장히 좀 높이 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에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남쪽에서 보면 가장 높은 공간을 치는 셈입니다. 이걸 종묘 전체의 배치도를 놓고 보면 여기가 정문이고요. 쭉 들어오면은 제국민이 이런 것들이 있고 들어와서 그 재관들은 여기서 한번 재수를 하고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루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머무르는 제국이 따로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신령들은 이렇게 와서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고 악공들은 여기 악공청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대기를 하다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잘 조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대기 공간들이 보시는 문양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가는 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형을 보시면 지형도 볼 줄 아시죠? 보시면 여기가 제일 높습니다. 그렇죠? 요 건물이가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도 비교적 이 일대에서 가장 높은 지점이 되니까 아마 거기에 이렇게 맞춰놓은 것 같아요. 여기 조금 어긋나 있습니다. 그렇죠? 옆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는 종묘가 처음에 요만했어요. 점점이. 그게 3번의 증축을 거쳐서 이만큼 길어졌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틀어진 측면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언덕이 한번 생기는 데서는 영영전을 거기에 기대해서 이렇게 놓았습니다. 내부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기둥하고 지붕만 서 있는 회랑처럼 되어 있는 퇴칸이죠. 퇴칸이 쭉 구성이 되어 있고 거기에 요 끝부분에는 제기고가 있고 여기는 등월방이 있습니다. 대대청 이런 부르기도 하는데 끝에는 순종 황제가 있고 고동태 황제가 있고 철종, 헌종, 문조 그 다음에 순조 정도 되죠. 문조 같은 인물이 등장을 해요. 문조는 임금이 된 적이 없는 나중에 추선 임금입니다. 순조의 아들로서 왕이 못되고 죽었는데 나중에 이 양반을 추선을 해서 왕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여기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분들은 결혼을 한 번 한 게 아니니까 두 분이 같이 모셔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중종이 3분이 모셔져 있는 그럴 겁니다. 왕비가 먼저 죽으면 어떡할까요? 종묘에 모셔다 놓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임금이 돌아가셔야 그때 다 같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 상례라고 하는 거는요, 왕릉을 쓸 때도 그렇고, 종묘에 분명할 때도 그렇고, 별로 단순하지가 않아요. 왕비가 먼저 죽었을 때, 퇴위하고 죽었을 때와 그냥 죽었을 때.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이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굉장히 복잡하고, 특히나 왕릉 같은 경우에는
죽었을 때의 제사, 즉 흉내 제사에 해당되는 부분과 귀신이 되고 난 다음에 제사, 길례라고 부르는 제사에 관계된 부분은 절대로 섞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흉내, 길례 시설에다가 흉내 제익을 지니지 않아요. 이건 별도의 임시 건물을 만들어서 안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합사하는 이런 관계를 꼭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문제들을 같이 개입시키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들을 꺼내놓고 이야기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묘의 신실이 여기 있고 그 앞에 있는 제사상을 쭉 차려놓고 있습니다. 예기라고 하는 중국의 경전을 보시면 천자 칠묘라고 보여지는 구절이 있고 오묘라고 보여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종묘에서 그러니까 원래 제사를 몇 대까지 보시게 되느냐면 일단 시조면을 따로 보시죠. 반드시 시조를 별도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로부터 4대조까지 내부를 보셔야 돼요. 총 이제 5대조까지를 보시는 게 우리나라 종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4대조와 시조 5분을 보시는 거죠. 천자는 칠묘를 갖는다, 제후는 오묘를 갖는다, 뭐 이런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신실의 수가 오묘로 끝날 것이냐, 혹은 칠묘를 가져야 되느냐를 가지고 꽤 논쟁들이 있었는데 조선의 종묘는 오묘제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조묘를 모셔야 되고 나로부터 4대조 5개의 신인을 모시는 시스템으로 가게 된 겁니다. 또 건축의 이 모습은 동당 이실의 제도로 갈 것이냐 1세 1묘의 제도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동당 이실은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사를 지내는 당은 사실 한 건물인 거예요. 한 건물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로 그냥 튀어져 있는 같은 당이고요. 동당이고 이걸 실이라고 부르는데 신이가 있는 신실만 별도로 구획해놓은 그거를 동당 이실의 제도라고 부릅니다. 이게 동당 이실입니다. 그럼 반대말은 1세 1묘인데 이건 뭐냐면 종묘는 지금 한 건물 안에 다 모든 신이들을 모셔놨잖아요. 그게 아니고 돌아가신 분마다 각각의 건물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는 게 1세 1묘의 제도입니다. 원래의 모습은 이런 모습은 이 각각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을 때의 모습을 상정하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나라 때 그 명제라고 하는 황제가 죽으면서 나는 그냥 죽거든 아버지의 사당에 동당이시죠. 7만 달리에서 신의를 모셔라라고 유언을 남기면서 동당이실의 제도가 안착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동당이실이 훨씬 싸요. 핵심적인 겁니다. 쌉니다. 땅 면적도 덜 필요하고 저렴하기 때문에 동당이실의 제도가 그 이후로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항상 사람들 머릿속에는 원래는 1세 1묘야 라고 하는 생각을 늘 있는 겁니다. 공동백서를 하는데 이게 지금의 제도냐 옛날의 제도냐 이 문제하고 붙어있는 겁니다. 신의를 배열할 때 서상으로 할 것이냐 소목으로 할 것이냐 논쟁이 있습니다. 소목은 이겁니다. 홀수대 짝수대를 나눠서 소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좌우를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이게 동당이신처럼 일자로 간다고 할지라도 시조의 신의를 가운데로 할 것이냐 한쪽으로 몰아놓을 것이냐 문제죠. 우리나라 종묘에서는 서쪽 끝으로 몰아놓고 거기서부터 다음때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걸 서쪽을 높이 놓는 제도라고 해서 서상의 제도라고 부릅니다. 산 사람들 같으면 다 동쪽에 있죠. 동상의 제도로 보는데 죽은 분들은 서상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동당이실과 서상이 조금 붙어가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베트남의 종묘는 동당이실의 소목제를 쓰고 있어요. 조금 달리 갈 수도 있습니다. 시조가 누구냐? 이해부터 해야 됩니다. 아까 종묘를 제가 언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태조 때 처음 만들어요. 태조 때 종묘를 만들어서 누구를 모셔놨을까요? 태조의 4대조를 모셔놨습니다. 나는 원래 왕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목조, 익조, 노조, 한조라고 하는 네 분의 신의를 종묘에다가 모심으로써 조선 종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목조, 익조, 노조, 한조 중에 제일 우리가 목조인데 그러면 목조를 시조로 놓을 것이냐? 아니야. 사실은 이거는 그냥 호수고 태조가 시조인 것으로 볼 것이냐. 이 논쟁이 분명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논쟁이 하나가 붙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수의 간정 문제입니다. 4대까지 봉사를, 제사를 모시면 되잖아요. 어디 그림을 보여줄까요? 이게
이것도 좀 드리군요. 예를 들면 성종의 입장에서 제사를 모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4대를 어떻게 계산해요? 1대, 2대, 3대, 4대로 갈까요? 아니면 예를 들면 1대, 2대, 3대, 4대로 이렇게 가야 될까요? 태종은 정종의 왕세자일까요? 왕세제일까요? 왕세자를 자처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생인 거죠. 영조는 형님의 왕세제를 자처합니다. 근데 태종은 정종의 왕세자를 자처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계산할 때 1대, 2대, 3대로 갈 것이냐, 1대, 2대로 갈 것이냐. 이 문제가 꽤 아무튼 복잡하게 걸려있는 것이 위차와 세차의 문제인데, 조선은 위차로 갑니다. 조묘의 제도. 이거는 좀 복잡한 문제인데, 조묘는 뭐냐면요, 4대 공사가 끝났는데도 계속 모시고 싶은 사람이 꼭 있어요. 이게 더더군다나, 아까 태종 아니었으면 우리가 왕이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뒤에 후손들은. 그죠? 태종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태종일 거예요. 이분들한테. 태종이 정종으로서 왕을 빼앗지 않았으면 자기들은 그냥 변두를 밀려났을 사람들인데, 그렇게 개창조나 다름없는 인물들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이유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네, 문제가 생깁니다. 원래 아주 고대 중국에서의 예법을 따져보자면 불천이, 그러니까 이 조묘라고 하는 건 2위까지 인정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게 주나라들의 문화가 이분들은 시조가 아니었지만 주나라가 패권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두 분을 끝까지 모시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문제는 뭐냐면 조선은 너무 오래 버텼다. 이게 500년쯤 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인물들, 태종 혹은 세조 이런 인물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했었고,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분만 불천이로 모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 또 조선 사람들은 좀 정이 안 가잖아요. 어찌 차마 그러나 이 생각들이 계속 개입을 하면서 조금 복잡한 문제로 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4대가 지나고 나면 안 모셔야 되지만 모시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불천이의 문제고, 또 하나는 별묘의 문제입니다. 불천이도 아니고 4대에 들어오지도 않는 분들. 예를 들면 정종. 저 뒤에 정종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신의를 묻고 혹은 태워서 묻어서 끝내야 돼요. 제사를 더 이상 안 지내는 게 원칙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또 차마 그러하지 못해서 조선 사람들의 약점인 것 같은데 별도의 제사 공간을 만들어서 그쪽을 이렇게 이관시키는 형태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조선의 종묘라고 하는 것이 그리 간단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논쟁 속에서 만들어져 갈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겁니다. 이 문제는 조금 복잡한데요. 조금 쉬운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는 거는 요 전체 가계도를 염두에 놓으시고 보시면 처음에 오묘제로 시작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종묘의 역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묘의 제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간이 일복한으로는 아니죠. 예비의 공간, 이건 아마 불천이를 염두에 두고 만든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처음에는 두 개의 협실을 가지고 5개의 신실로 구성을 해서 총 건물로는 7칸의 건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태조 때 상태인데, 태조 4년의 종묘를 연관하면서는 목조, 입조, 도동한조 이 네 분을 서쪽에서부터 모셔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태종 10년으로 갔어요. 태종 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태종 10년 돼서 8년쯤 돼서 태조가 돌아갔어요. 그래서 3년 3을 지내고 나서 태종 10년에 드디어 태조를 여기 모시게 됐습니다. 정종을 아직 안 죽었습니다. 태조를 모시게 되어서 여기에 오묘라고 하는 세팅이 비로소 구성이 됩니다. 세종때쯤 되게 되면 오묘가 이제 꽉 찬 상태에서 새로 정종, 그 다음 태종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여기서 누구를 뺄 것인가가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목조가 시조라면 입조를 빼야 된다. 그죠? 근데 태조가 시조라면 목조를 빼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부터 4대를 이렇게 치면, 이분을 시조로 잡으면 정종 들어오고, 정종, 태조, 환조, 도조에 이분 빠져나가야 되는 거고,
이분이 시조라면 시조는 아직 있는 거니까 제일 끝에서부터 이겨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 때 시조가 누구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태조가 이 종묘의 주인이다. 종묘의 시조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목조를 빼긴 빼는데 이 목조의 신의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다시 생기게 됩니다. 묻을까? 태울까? 그러다가 만들게 되는 이 영명전이라고 하는 별묘를 만들기 시작해요. 영명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종대 때 별묘 제도가 성립이 되면서 영명전이라고 하는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처음 만들어졌을 때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4칸을 만들었어요. 옆에 협실 따로 있고요. 4칸을 왜 만들었을까요? 애초에 목조, 입조, 도조, 한조 요 4분만 보시겠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렇게 세워놓고 4칸짜리, 즉 짝수칸, 우리 건축에서 굉장히 낯선 짝수칸으로 만들어진 건물을 세워놓게 됩니다. 이게 영명전의 출발이에요. 자, 여기 옆에 이제 영명전을 따로 제가 그렸습니다. 여기가 정전입니다. 영명전이요. 세종 3년에 영명전을 건립을 해서 목조가 이쪽으로 친천이 됩니다. 그래서 익조, 도조, 한조, 태조, 정조까지가 5개의 시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 5년이 돼서 태종이 이제 3년에 돌아가셔서 들어올 때가 됐어요.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정종하고 태종은 각각의 대로 볼 것이냐 한 대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각각의 대로 본다면 이쪽은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카운터 넘어갔습니다. 빠져나가야 되는데 딱 고민하다가 태종과 정종은 성격이기 때문에 동학로를 보자. 이렇게 갔어요.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이 종묘 시스템이 이때 구축이 되는데 그 정종하고 태종을 각각 5-라고 하는 넘버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세팅을 했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이 두 분을 한 방에 모실 것이냐 각 방에 모실 것이냐는 문제가 또다시 생겨나게 돼요. 이게 종묘의 시스템을 생각을 해보면 한 방에 모셔야 앞으로 잘 돌아갑니다. 그러겠죠. 애초에 그렇게 계획을 한 거니까. 그런데 차마 또 그러하지 못해서 각각의 방을 드리는 걸로 이게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던 거겠죠. 각각의 방을 보시는 걸로 결정을 하면서 실제로는 5묘, 즉 5대의 신의를 모시고 있지만 6분, 6방을 쓰고 있는 상태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주 고지식한 유학자들, 당시 유학자들 같은 경우 못 견뎌하기 시작하는 지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문종대에 들어서 세종이 이제 들어와야 되니까 입조가 이제 드디어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1, 2, 3, 4, 5 이렇게 카운트가 되실 거예요. 입조를 실천을 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여기 밑에 색깔 좀 달리는 건요. 왕이 아니었으나 추승된 인물, 덕종, 원종 이런 인물도 따로 표시했고 왕이었으나 정부에 못 모셔진 사람입니다. 회의에서 이런 사람 따로 표시를 보시고 단종은 실제로는 이때는 모셔지지 않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볼 때는 모셔져 있지만 나중에 보기가 되니까요. 이때는 모셔지지 않습니다. 단종 때 도조가 실천이 되면서 1, 2, 3, 3, 4, 5라는 시스템으로 갔어요. 여기까지는 좀 이제 가던 대로 쭉 가고 있는 거죠. 성종대에 들어왔습니다. 2분, 세조. 단종은 뭐 회의됐습니다. 그렇다 치고요. 세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종하고 세조는 역시 정종과 태종의 예를 따라서 각각의 신실로 모시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아차 싶었겠죠, 그죠? 옛날에 이거 한 번도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그러니까 5대이긴 하지만 7개의 시를 꽉 채웠으면 아주 독특한 상황이 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좀 흥미진진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 과정이. 그러다가 성종 3년에 예종의 제사가 끝나고 나서 다시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환조까지 넘어가게 되면서 사실 영명전에서 모셔야 되는 분들은 다 모신 상황이 되었어요. 태종, 정종, 태종, 이대고, 세종, 문종, 세종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덕종을 자기 아버지가 왕 못 되고 돌아가셨습니다. 참 그게 안타까워서 임금인 걸로 치기로 했어요.
그 추전왕이라고 부르는데, 추전왕을 모시게 되니까 덕종을 모시는 상황이 됐습니다. 모셔야 되겠어요. 모셔야 되니까, 이게 덕종하고 예종이 또 겹쳤잖아요. 또 겹쳐서, 덕종 예종이 5다시, 그 다음에 문종 세조가 4다시, 정종 태종이 2-로 아직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개수 안 나왔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정종하고 태종을 오늘부터는 그냥 한 방 쓰시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아직 대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매한하거나 태우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도래를 하니까 어떤 변칙을 쓰느냐면 여기에 그냥 사실은 조금 허드렛 공간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협실이라고 하는 공간에다가 정종을 모시기 시작합니다. 왜 정종이었을까요? 잘 만만하죠. 그렇죠? 이 사람들의 왕계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전혀 직계와 관계가 없는. 별로 이렇게 무슨 큰 공덕을 쌓은 것 같지 않고 뭐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정종이 여기로 모셔지면서 어쨌거나 제도는 여기도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연산 1년에 들어서 새로운 문제가 등장합니다. 이제 연산 끝에 보면은 성종대 그러니까 1, 2, 3, 4 시조. 그러니까 정종, 태종은 더 이상 모실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없는 상황이 됐는데 정종 뭐 그렇다 칩니다. 그렇다 치는데 태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태종 아니었으면 우리가 왕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서 태종의 신의는 앞서 말씀드렸던 불천이 세실이라고 하는 제도에 딱 막힘을 시켜서 이분은 어쨌거나 여기서 모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못 뺍니다. 못 빼니까 여전히 방이 지금 부족한 상태죠. 원래 정종하고 태종이 같이 나갔으면 게임이 아주 깨끗해지는 상황이었는데 정종은 나갔는데 태종이 안 나갔기 때문에 또 만만한 분이 문종, 그 다음도 먼 사람이죠. 문종이 또 이 격방을 차지하고 들어오는 상황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건축과 원칙과 제도와 이런 것들이 막 짝꿍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독특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분이에요, 사실. 여기 굉장히 큰 변칙을 쓴 겁니다. 목조, 익조, 도조, 한조라고 하는 네 분을 모시려고 애초에 4칸짜리 건물을 영광전이라고 만들어냈는데, 정종 이분을 또 어떻게든 막 약해지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찌하지 못해서, 그럼 일단 겹방이 좀 비어 있으니까, 일단은 모시는 쪽으로 선택을 하면서, 얘기가 좀 복잡해지죠.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 가운데를 분명히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앞서 이제 정종이나 문종을 여기다 모셨을 때는 이쪽보다 이쪽이 밑에기 때문에 서쪽으로 모시면 되는데 이분들보다 아래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모시기 좀 뭐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에다가 모셔놓는 상황으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러다가 명종대에 들어서게 되면 전면적인 문제를 부딪히게 됩니다. 명종대, 이게 아까 성종 때까지 좋은 모습이고요. 아까 연산까지 갔었나요? 연산 때 세실을 도입했죠, 그죠? 세실을 도입했는데, 그 다음에, 중종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세종을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세종은 너무 무리한 인물이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이분을 불천이로 모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세종을 불천이로 모시자. 그러면은 태종, 불천이고 문종, 세조가 하나, 덕종, 예종이 하나, 성종, 중종까지 들어야 되니까 방이 몇 개가 필요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가 필요한 상황이 전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다 한 칸을 더 세울 수도 있긴 있었는데 마땅하잖아요. 동쪽에다 높이도 높고 서쪽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서 조선이 이제 오래 가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아예 4칸을 늘려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 4칸인지는 모르겠어요. 4칸 이후에 조선이 멸망할 거라고 예언을 한 건 분명히 아니었을 텐데 4칸을 늘리겠다라고 선택을 하면서 요만했던 종묘가 이만큼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겠죠. 가운데다 놓고 양쪽으로 늘릴까? 서쪽으로 늘릴까? 동쪽으로 늘릴까? 안 되는 새로 질까? 여러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역시 서쪽 방의 주민들이 있는데
나라도 있을 수가 없으니까 동쪽으로 네 칸을 늘리는 쪽으로 선택을 하면서 실제로 이때뿐만 아니고 영조 때 한 번, 헌종 때 한 번이 다시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서 총 3번의 증축이 있었던 거고 사실 이 사이에 임진왜란으로 홀라풀이 탔다가 다시 지었기 때문에 한 번의 재축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넓어지게 됩니다. 왜 묘실이 확장되는가를 좀 정리해보면 500년씩이나 지속된 왕조인 게 가장 큰 문제이죠. 왜냐하면 김왕조였었고 불천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고 정종, 태종처럼 이분들을 같은 데로 카운트하면서 별도의 신시를 줘야 되는 상황이 또 이거를 증축을 일으키는 문제였었고 임금이 아니었는데 추zon하게 되고 이런 케이스들 때문에 묘실의 확장 요구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간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속에서 5대를 모신다, 5묘세로 간다라는 원칙을 떼핀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떼핀 적이 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5실, 5개의 실을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협실까지 포함한 7칸의 건축제로 속에서 해결을 해오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걸 11칸으로 늘리기 시작하면서 묘제, 종묘의 제도가 가지고 있었던 정통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하면서 이 고지식한 분들 사이에서는 이거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는 뭔가 좀 뜯어고치고 싶은 상황으로 점점 전개되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명종 2년에 정축이 되어서 태종과 세종이 이거 지워서야 되는데 제가 안 지웠네. 넘어갔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게 있었나? 넘어갔어야 되는데 아무튼 조금 사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요렇게 이제 2대, 3대가 막 겹쳐있는 상황으로 여기 임종인데 제가 안 지웠네요. 그렇게 전개가 되어서 갔습니다. 계속 안 지웠네요. 명종 2년에 인종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인종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인종은 명종이 형이에요. 그죠? 이분을 종묘에서 모시기를 모셔야 돼요. 임금이었던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안 모실 까닭은 없는데 5대 카운트가 안 되는 인물이에요. 그죠? 명종으로 봐서는 형님대사를 모신 분이 보이기 때문에 5대 카운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별도의 실을 하나를 더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인종에 의해서 또다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선조 때 어디까지 갔냐면 정종, 문종 여기까지 들어가 있고 문종 여기로 갔어요. 세조도 세실로 그러니까 불천이로 인정이 되면서 불천이를 2실만 둘 것 같다라고 하는 관습은 이미 또 깨지기 시작하면서 셋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해서 선조대 상황이 형성이 돼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무슨 사건이 터졌냐면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사건이 터지게 됐죠. 그래서 종묘가 다 소식이 됐습니다. 가지고 있던 종묘가 다 소식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조선 전기에 대해서 조선 중기쯤 가게 되면 성리학적인 지식, 유교적인 지식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쯤 돼서 보면 지금 이 종묘가 무너지긴 했는데 이 종묘를 새로 세울 때 원칙론적으로 제대로 세우고 싶은 교수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많이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속 터지는 문제고요.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동당 이시대 제도는 고제가 아니다. 원칙과는 달라. 명종도에 증축한 거는 형편에 따라서 변통한 거에 대해서 원칙이 아닙니다. 실은 있으나 전이 없는 건축.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요. 중국의 종묘제도 같은 거를 보면 그러니까 신이가 모셔져 있는 건물과 제사를 지내는 건물이 별도로 있어요. 그 사이가 회랑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없다라고 하는 거. 또 신이 앞에 이 당이 너무 좁아서 제사 지내기에 좀 뭉색하다. 그리고 계속해서 불천이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 어쩔 거냐. 이런 문제들이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재건 계획을 여러 가지 방편으로 세우게 되는데 홍문관이나 또는 사례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안들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1세 1묘로 고제로 라는 안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런 그림은 남아있지 않지만 추정해서 그려보면 그래서 태조의 폐묘가 있고 거기에
몇 개 대를 신씨를 4대를 모시고 불처제를 놓고 하는 궁묘제로 갈 것이냐, 뭐 이렇게 갈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 논의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 결과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모셔오던 신의 중에서 일부는 더 이상 모시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요. 이게 원칙으로 돌아가다 보면 원칙을 벗어난 신의들은 이제 없어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이 민지나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진 전쟁이고요, 이긴전쟁이고요. 명목상으로는 순전한 겁니다. 일본 한국권 그렇습니다. 순전했지만 전쟁터가 여기 없어요. 그래서 국토의 상황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경복궁조차 이제 보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래서 공역이 너무 과도하고 땅도 넓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 못한다 라는 거가 있었고요. 산자와 죽은 자의 제도가 서로 다 매우 수가 되면 살아있는 임금이나 이 국가 시스템은 이미 당시 유행하고 있는 시제를 받아들여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모두 조례를 할 때나 한나라 때, 주나라 때 방식으로 한 게 아니고 명나라 방식으로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죽은 자의 제도만 고세로 되돌이키려고 하느냐? 가다. 이 문제가 또 하나가 거론되었었고 약간 핑계처럼 동당 이실 제도 역시 한나라 그 후한대 이후로 줄기차게 써오고 있던 제도인데 그것도 하나의 전통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피해갈 수 있는 통로 하나를 만들어내면서 어떻게 선택이 됐느냐면 원래 있던 대로 복구한다 이렇게 선택이 됐습니다. 이게 조선 그 정치사에서 보면 항상 그 의와 은의 관계로 잘 해석이 되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의 명분을 주장하고 있는 이 지식인 관료들의 생각과 우때에서 해오던 방식 그대로 하고 싶어하는 임금의 생각 이런 것들 잘 부딪히는 측면들이 있는데 여기는 의를 은이 이긴 은의 만념이 훨씬 더 이렇게 강력하게 작동한 방식으로 정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해령 같이 되게 되면 선조까지 모셔지는 이런 상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꽉 찼습니다. 그래서 밀어냈어요. 이분들 원래는 넘어가면 안 되는데 동쪽에서 또 넘어갔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대신에 이게 지붕이 좀 높으니까 큰 방이니까 오케이 좋다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종 문종이 이리로 넘어가고 덕종예종이 이쪽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11칸으로 다시 복구를 해놓은 상태로 조선 후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선종대가 되면 아까 이미 여기에 꽉 차 있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선종대쯤 되면 명명전의 문제를 다시 한번 토론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증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인데 자, 명명전이 어떤 건물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는 분명히 사칭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조의 우대를 모시는. 그러니까 외국 다른 나라의 종묘나 이런 데 가더라도 여성 같은 경우에도 종묘가 있으면 태묘가 있으면 그 뒤에 시조의 부모를 모시는 사람을 별도로 따로두는 관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칭묘이긴 하지만 4대 봉사가 지난 시기를 따로 모시는 별명이기도 한 거죠. 이 두 가지 성격이 좀 겹쳐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상의 논리에 비례됐죠, 이미. 가운데가 제일 높고 여기도 서쪽에서 그렇게 갔고 이게 굉장히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었었고 아까 보셨듯이 정종, 문종 뭐 이런 분들이 정실이 아니고 협실을 사용하고 있어서 의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이 명명전에서의 문제로 선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해결책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남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등장하는데요. 정실을 6칸 증축을 하자. 그래서 서쪽 서상으로 해서 옥조, 이조, 노조한조, 공정대학교, 정종, 문종, 속종, 예를 이런 분들이 쭉 가자. 라고 하는 안이 하나 나왔고 중앙에 사실은 그냥 그대로 두고 좌우 협실을 옆으로 더 증축하자. 양쪽으로 더 증축하자. 이거는 그런 안이 하나 나왔고 이건 굉장히 과격한 안인데요. 목조만을
정실에 모시고 나머지는 모두 다 모아서 정전의 곁방에다가 그냥 한꺼번에 모시죠. 왜냐하면 목조만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분만 별도로 모시고 영영전의 성격을 명확하게 해서 별도로 모시고 나머지는 다 제사를 간소화해 보자. 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안인 거죠. 정실 6칸을 증축을 해서 이렇게 하자. 근데 이거는 종묘 정전하고 뭐가 달라지죠? 다른 점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종묘가 2개가 된다라고 하는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입시를 각각 이번 안인데 옆쪽으로 이렇게 증축해 나갔죠.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안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죠? 서상의 논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소목도 아니고 사치묘이자 종묘이기도 하면서 막 뒤섞여 있고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결되냐면 요 4칸은 그대로 둡니다. 그 다음에 이익실 이만큼 늘려요. 총 4칸씩으로 늘립니다. 그리고 앞뒤로 다 증축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좁았던 거를 이만큼 뒤로 늘리는 거예요. 늘려서 제대로 된 신실의 형태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종묘 정전하고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만들어져요. 지지만 가운데 내실은 목조, 입조, 도도한도를 모시고 있는 거는 똑같아요. 그럼 얘들 어떻게 구분하느냐? 지붕으로 구분한다. 이게 이 영영전의 해법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좌우입실을 한 치씩 증실을 하고 전호태 좌우로 설치하고 지붕을 비춰서 해결합니다. 그런데 이건 결국 영영전이 조묘라면 조묘라고 하는 거는 이미 제사를 모시지 않는 철진한 신의들을 모신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정종, 문종 이런 분들은 조묘로서 지금 모셔지는 건데 이 성격을 조묘라고 본다면 그러면은 목조, 입조, 도동한조가 태조보다 아래쪽이라는 거 아니냐? 이런 범위에 들어가거든요. 종묘가 2개가 되는 거 아니냐? 이게 1번 안의 문제였었고요. 영영전이 사친묘라면 공정대왕 혹은 입조 이하의 모든 신의들을 다 정상현실에 넣어야 되는데 이건 어렵다. 그러나 3번 안에 대한 비판이고요. 영영전이 시조묘라면 이때까지 영영전 해온 건 어떻게 될 거냐? 이건 항상 논쟁을 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런 논쟁들에 부딪히면서 결국은 이런 안으로 가긴 했는데 이런 안은 어쨌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는 좀 불안정한 해법을 추구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 좀 많이 쓰고 있는 테니까요. 거의 끝나갈 듯도 한데요. 또 줄이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묘의 역사가 저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19실까지 이렇게 쭉 확장되어서 갔었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순간순간마다를 따져보면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그 속에 개입이 있어요. 그냥 한꺼번에 여러 칸이 쫙 만들어져 있는 굉장한 건축의 산물인 것 같지만 저거는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종묘 의례와 건축을 조금 살펴보면 저희가 그냥 크게 모범으로 삼는 거는 국조의례와 그 세컨, 서드 에디션들을 적당히 볼 수가 있는데 국조의례를 중심으로 보시면 이런 거 사시급 납향 종묘의 사시급 납향 종묘 석사의 이런 의식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속이 보이에도 몇 가지 의식들이 또 추가가 되는데 속이는 국조소고례에는 영조 때 등장을 하는데 영영전에 대한 그 규정이 똑바로 없었기 때문에 국조의례 정식으로 편입시키지 않게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왕세자가 대신 가는 거 혹은 여기는 안 등장하나 왕세손이 대신 가는 거 그런 경우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 국조의례에 등장하고 있는 유교적인 의식들의 이 패턴은 이제요. 어디서 하는지가 일단 나와 있고 누가 주석이 앉고 누가 대표로 인사를 할 거냐. 이게 정리가 됩니다. 종묘 같으면 인사를 받는 사람은 다 귀신들입니다. 정리가 안 된 거지만, 인사를 드리는 사람이 다 규정이 되게 되는 거죠. 인사를 드리는 사람이 누구고 받는 사람의 누구냐에 따라서 얘의 형식은 비슷하고 디테일이 달라지는 것이 의식의 기본적인 세팅입니다. 그런데 이 의식들은 종묘, 부묘의를 제외하면 다 길내에 속하는 의식들이고, 요건 흉내에 들어갔다. 길내에 속하는 의식들이고 이 의식의 절차는
시위부터 시작해서 망명에 이르는 대체로 유사한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국조회의에서 가래라고 하는 챕터가 있는데, 가래는 궁궐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하들이 어떻게 인사해야 되고 결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각각의 의례들은 항상 달라져요. 같은 공간에서 서로 다른 예들을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공간이 가져야 되는 이 미덕은 뭐냐면 융통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동걸도라는 그림 혹시 알고 계세요?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동걸도의 창덕궁 대조전을 보면 대조전 앞에 이렇게 사각형의 월패가 있는데 거기에 판장이 쭉 들어가 있어요. 그 판장을 왜 놨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일상적인 순간에는 오히려 판장을 쳐놓고, 그러니까 가벽을 쳐놓고 내부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주는 것이 맞는 방식인데, 행사를 할 때는 그게 의미가 없어졌어요. 행사를 할 때 오히려 쳐놓고 쓰는 것이 맞는 방식이니까 그거를 둘 다 수용하려면 가변 시설들을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는 조회를 할 때랑 연회를 할 때랑의 세팅도 다릅니다. 조회를 할 때는 엄숙해야 되니까 이 조회를 드리러 오는 신하들과 임금의 관계가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앉혀놓습니다. 근데 연회를 할 때는 사실 놓아야 되잖아요. 벽에 차이 있지만. 그래서 춤도 봐야 되고 뭐 음악도 연주해야 되니까 가설 무대를 세워서 그걸 평평하게 만들어요. 그런 것들이 궁궐이나 이런 데서 나타나는 의식들의 특징인데, 그러니까 공간의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종묘의식은 하나의 공간에서 굉장히 많은 의식들이 이루어지지만 사실은 그 성격들이 거의 같아서 제사의식 자체가 일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축 형식을 고정시켜 놓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정문에서 들어가서 어떻게 가고 뭐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저 성생단이니 파민이 뭐 이런 것들이 다 마킹이 돼 있어요. 길이 표시가 실질적으로 돼 있어서 내가 어느 길을 따라가다가 어디에 서서 인사를 하고 어디에 동상을 올리고 이것이 그냥 머릿속으로 기억해서 운동장에서 하는 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치마다 다 표시가 되는 거고 구성을 해주고, 궁궐에서는 저렇게 하면 저 행사에는 편하지만 다른 행사에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지는 못하지만 종묘가 되면 그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넘겨가면서 보여드릴 거는 아까 말했던 신관에서부터 망묘까지 이르는 몇 개의 단계를 사람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도식화시킨 건데요. 시간이 저희가 여유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움직이는 동선들을 보시면 어떤 위치에서 어디를 왔다 갔다 하는지를 언뜻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국조레이라고 하는 책에 있는 구절을 다운됩니다. 산 위로 갔다가 요 계단으로 올라가서 1실부터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제자를 쭉 모시는 딱 정일이죠. 소원 다 하고 나오면 다시 또 와서 아무 좀 가고 그 다음 다시 올라서 동원하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나중에 19시를 움직여야 되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한글로 써놔가지고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망교까지 해서 태우고 돌아오는 것까지가 쭉 구성이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종묘에서 보면 이런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이런 자리, 이런 것들이 왜 표시되어 있는지, 왜 여기는 궁궐과 달리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이런 것이 의식과 건축 공간과의 관계를 같이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묘에 혹시 가보시게 되면 여기를 이렇게 잘 따라다니시다 보면 이게 옛날에는 여기까지밖에 건물이 없었으니까 여기가 중앙이었을 거 아니에요? 이만큼 들어가면 여기쯤이 중앙이 됐다가 여기쯤이 중앙이 되고 중앙이 바뀝니다. 이 중앙 계단을 옮겼겠죠. 그렇죠. 계속 옮깁니다. 옮기면서 남겨진 흔적들이 있어요. 여기 원래 계단이 전자였구나. 이런 것들이 표시가 좀 나있고, 그리고 이 부분과 이쪽 끝에 두 부분의 건축적인 디테일이 조금 다릅니다. 그냥 꼭잘 보이는데 사진을 다 찍어놓고 딱 비교해보면 분명히 다른 지점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증축의 흔적들로 보입니다. 증축할 때 어떻게 할까요? 옆에 저기 태도부터 신이들이 쭉 있는 상태에서 옆에 막 복잡버릴까요? 굉장히 불경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종묘의 신의를 다 꺼내서 굉장한 의식을 치르고 귀신을 누르지 말라고 어디로 옮깁니다. 옮겨서 모셔놨다가 공사가 끝나면 다시 묻히고 가야 되는데 이안에 따라 다시 이제 반환하는데 이 이안하는 장소를 아무데나 떠날 수가 없는 상황일 겁니다. 어디다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시면 당시에 서울시내 한양도성 내에서 어디를 선택하면 혹은 도성 바깥에서 어디를 선택하면 그럭저럭 적절한 해법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제 목이 좀 쉬려고. 어딜 것 같으세요? 비어있는 궁궐들이 있어요. 조선은 궁궐이 한 개만 있어도 사실 좀 불편합니다. 불나무 이런 거 갈 데도 없고, 불나면 정말 심하게 불나거든요. 궁궐에서 불이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궁궐에서 불을 불 때는 데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심장. 아궁이, 그러니까, 어디죠? 수락관에서 불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거는 사람들이 관리하는 되는 생각입니다. 주로 왕실 침전 이런 데서 나는데, 이게 궁궐 건물들이 좀 복잡한 게 다 이렇게 벼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불이 붙으면 보통 실록 기록에 보면 한 270한 이만큼 타요. 타고 나면 갈 데가 없어지니까 스페어로 별도의 궁궐 하나 정도를 더 쓰는 건 충분히 부족할 만한 궁궐이에요. 그런데 가끔 한 개 정도가 더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조선 후기를 기준으로 보면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까지가 있었는데 경희궁의 용서가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종묘 신의들을 이양할 때는 주로 경희궁에다가 갖다 모셔놨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조선시대 국조오레이 잘 안 나오고 국조 소고레이 같은 데 보시면은 혹은 뭐 충간통보 이런 자료들을 보시면은 경희궁에 관계되는 의식 중에 태반이 종묘 이양이에요. 종묘의 신의를 옮겼다가 다시 꺼내가요. 요 관계되는 의식들이 가장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아까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묘라고 하는 시설은 이게 그리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조선의 역사 혹은 당대의 어떤 예제 건축을 이해하고 있던 지식인들의 사고체계 이런 것들이 다 읽혀진 거예요. 논쟁적인 건물이고 그래서 그냥 감히 조선을 읽어내는 건축 종묘라고 말을 붙여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중국 태명이다.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강 20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베트남 종묘. 용해남도의 종묘인데 용해남도의 궁궐에 가면은 서쪽에 종묘가 있고 동쪽에는 또 다른 종묘가 이렇게 비슷하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르냐면 한쪽은 이 의무의 완시가 선거를 잡은 건데 완시가 왕권을 잡은 이후에 종교를 여기다 만들었고 그 이전에 추장이라는 시절에 족장이던 시절에 대대로 종묘들을 또 거기서 또 만들어놨어요. 두 개가 지금 있어서 조금 복잡하게 읽히긴 하는데 아무튼 이 종묘 지금의 태묘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서상 방식을 택하지 않고 소목의 방식을 택했어요. 그렇지만 건물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양상은 상당히 유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저 베트남의 종묘나 중국의 종묘 같은 경우에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와 이런 것들을 사실 추가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처럼. 그러니까 전체적인 형식은 같지만 그 각각을 풀어나갔던 방식들은 뭐 철학과 역사가 이렇게 교차하는 지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드리려고 하는 말씀 원래 1시간 더 일단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좀 공부했는데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